진도 들어갑니다. 분쟁이 생긴 거야. 생활을 펼쳐나가다 보면 생활관계 속에서 분쟁이 생긴 거야. 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되겠지.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요새 최근에 세월호 해법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용어가 나오게 자력부재, 사적부재, 뭐 거기에 수사권, 검찰권을 주는 게 그 보복, 뭐 이런 거에 어긋난다. 그 이야기 등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자력부재, 민사적으로도 자력부재는 어떻게 돼? 가서 뺏어오는 거, 그 값어치를 내가 잃은 거, 내가 불리한 거, 내가 손해본 걸 가서 자력부재, 힘에 의해서, 그게 자력부재인데 그렇게는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자력부재가 금지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분쟁을 가타부타 일단 해결을 하는 중립적인 어떤 기관을 설정하고 양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가장 완비된 제도가 판결 절차지, 판결 절차. 그렇지만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법을 배우려면 이 판결 절차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야. 그 밖의 분쟁 해결 방법도 있어. ADR이라고 약자로 부르는 얼터너티브한 대안적 대체적. 여러분이 대안학교 이런 거 배우지. 그렇게 공식적인 학교 말고 대안학교 가서 배운다. 그러니까 이때의 대안은 그쪽에서 보면 약간 사이드로 도는 용어를 쓰니까 싫겠지만 뭐를 그럼 본체로 두고 그런 용어가 나왔겠어. 판결 절차를 본체로 두니까 대안이라는 말을 쓰지. 대체적, 대안적, 얼터너티브. 그런 얼터너티브한 분쟁 해결 절차로서 조정, 중재, 화해가 있어. 그런 등등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 그것까지도 지금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에서 배우지만 사실은 또 조정, 뭐 이런 거, 중재 이런 거 따로 한 클래스 배울 수도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 여기는 주로 판결 절차를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력부재를 금지, 국가에 의한 부재, 즉 소송 절차는 공평한 업관이 민상법 등의 실체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적용의 절차를 규율한 판결 절차는 민사소송법을 규율하면서 그렇게 해서 분쟁을 해결해 준다. 그럼 이렇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이제 판결 절차를 이용한다라고 치면 결국은 이 판결 절차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 소를 제기해. 소를. 형사소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이 소제기 전에 뭐가 있어? 형사소송은 여기 수사 절차가 있는 거죠.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 절차가 있죠. 그래서 소를 제기한다는 용어에 형사소송은 공소를 제기한다는 거죠. 공소. 공자는 이제 검찰이 우리의 사사로운 거는 소라고 할 때 앞에다가 공자를 붙여서 검찰이, 검사가 기소 독점주의 이런 얘기를 쓰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쓰면서 검사가 주도를 하면서 기소, 독점, 공소를 제기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쪽에서는 이 수사 절차 같은 얘기는 지금 원고면 원고가 뭔가 싸움의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은 상태에서 첫 단계로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거야. 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야. 소장. 그러면 법원은 양당사자를 불러서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펼쳐라 라고 하는 장면이 변론인 거야. 변론.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이라고 하지. 공판을 연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도 그냥 공판이 열린다라고 하는 게 변론이 열린다. 정확하게는 변론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지만 형사소송의 용어 비슷하게 민사소송에서도 공판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변론을 열어서 원고가 공격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피고가 방어하는 주장을 펼치고 또 다시 원고가 재반박을 하고 다시 피고가 재반박을 하고 해서 이렇게 싸움이 전개되면서 당사자가 다투는 핵심이 정리가 되겠지. 물론 이게 쟁점 정리 절차라고 또 별도로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핵심, 다투는 핵심이 정리되겠지. 쟁점이 정리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펼친 주장이 반대 측에 의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어. 즉 자백 등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그런데 형사소송은 자백되더라도 보강법칙이 필요해요. 고문 등에 의해서, 즉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는 게 검사고, 요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권력관계로서 보면 상해관계고 피의자가 하해관계로 있다가, 형사소송에서는 이제 대칭관계로, 물론 실질적으로는 대칭은 아닐지언정 형용적인 대칭적인 관계로 원고에 해당하는 게 검사가 나오는 거고, 피고인이 돼서 물론 그 대칭의 힘에, 법적인 힘에 있어서의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등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사건은 뭔가 국선결화 같은 게 민사보다는 좀 더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민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송 구조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사는 뭐야? 개인의 재산적인 분쟁이니까 개인적으로 맡겨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당사자가 펼친 주장이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반박을 당하면 증거조사가 필요한 거죠. 즉 자백이 된다면 민사사건은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지. 민사는. 형사는 틀리다라는 거지. 그래서 민사는 사실 인정의 기초로 그대로 되고, 다투는 내용, 즉 내가 뭐라고 주장을 펼치는데 상대방이 일단 그건 맞는데 라고 하면 그건 증거조사할 필요 없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 그랬냐 라고, 그게 이제 자백과 대칭되는 말이 부인이라는 용어를 써.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 이쪽 한쪽 당사자가 펼친 주장에 대해서 그쪽의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일단 맞다, 그건 적어도 그건 맞다, 그게 자백이야.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 그 부인의 경우는 증거조사할 필요가 있어. 확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서 확정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펼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조사 할 만큼 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여기에 변론을 이제 마무리한다, 종결한다 라는 용어를 써. 변론을 종결을 해. 변론을 마감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있냐 없냐, 이런 어떤 당사자들의 마지막까지의 의견을 이렇게 이제 한 번쯤 체킹하면서 마치겠다, 변론을 마치겠다. 그 다음에 판결을 언제 선고하겠고,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판결을 2, 3주 뒤, 3, 4주 뒤에 선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판결이 선고된 것에서 항소 상고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 이게 1심 과정만을 보여준 거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상소를 한다라는 이런 생각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의 제1단계에서 상대방이 인락을 한다라는 드물긴 하지만 상황도 있어요. 그다음에 한편 소를 낸 사람이 자기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소송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청구의 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채무를 승인할 수 있잖아. 이게 사적 관계니까 가능한 거야. 이쪽에서 그러니까 피고입장에서 청구 단계에서 네 권리 내가 승인한다라는 취지가 인락인 거야. 그렇게 되면 청구의 포기 인락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네. 분쟁이 마무리돼.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 지금 행축으로 한 거는 이제 시간적인 흐름이고, 이 종축으로 한 거는 내용적인 흐름이야. 청구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드물긴 하지만 있으면 끝나버리는데, 없으면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야. 주장. 그래서 이 주장 속에는 조금 분류한다면 법률상 주장도 펼치고 사실상 주장도 있는데, 법률상 주장은 법원이 알아서 책무 내지 직책으로 판단해 주는 거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 실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건데 원래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원래는 딴 돈 줄 게 있는데 그때 못 갚으니까 그게 잘 처리가 안 되니까 너 나한테 줄 돈을 지금 그냥 1,000만 원 그걸로 정해서 빌려준 거로 지금 하겠다. 라는 상황이 뭐겠어. 지금 1,000만 원은 무슨 공사대금으로 받을 게 있는데 뭔가 그게 시원찮게 회수가 안 됐어. 그래서 아이고 너 지금 당장 갚을 그게 없으니까 내가 이자 이건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자 3% 1년 쳐서 빌려준 거로 해서 1,000만 원 그렇게 관계를 다시 만들겠다. 이자 이제 붙이겠다. 왜냐면 공사대금일 때는 이자라는 게 이미 법정이자 말고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정식의 이자를 붙이는 거로 해서 빌려준 거로 하겠다. 라고 관계를 맺었어. 되겠죠. 지금 어떤 법률관계 실제법 그렇게 원래 공사대금을 뭘로 바꿨어? 빌려준 것으로 바꿔버렸어. 그것을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돈 빌려준 관계가 물론 빌려준 거로 됐지만 조금 법률용어로 뭐라고? 원래는 공사대금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빌려준 것으로 만들어서 나온 그 빌려준 거의 관계가 여러분 이제 빌려준 거 관계는 소비대차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대차가 아니라 단순히 1,000만 원 빌려주고 받을 게 아니라 이건 원래 공사대금이었던 거를 1,000만 원 받는 것을 맞는 것을 뭐라고? 준소비대차. 알았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로는 돈 1,000만 원 빌려준 거지만 그 원인이 원래 소비대차가 아니라 이런 거였어? 공사대금이었잖아. 그 뭐 경제 비슷하게 경제한 것처럼 나왔지만 그 준소비대차인데 이 사람은 그냥 그 가정을 결론만 법원에다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소비대차로 주장을 펼쳐도 그 법률상 주장은 법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준소비대차고 소비대차는 준소비대차를 뭐 구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구별해. 그랬을 때 이해하겠어? 당사자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준소비대차처럼 얘기해도 소비대차처럼 말을 해도 실질이 준소비대차인 거면 당사자가 말한 거에 구속되지 않고 그 법률상 주장은 법원이 준소비대차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된다. 라는 그 법률상 주장은 당사자가 말 안 해도 법원이 이렇게 구성할 거며 설사 당사자가 말해도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법원의 직책이다, 책무이다. 그럼 봐봐. 준소비대차와 소비대차는 여러분이 이제 요건 사실 이런 말 배우는데 정확하게 보면 틀리단 말이야. 요거는 뭐가 하나 있어야 돼. 기존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걸 이제 소비대차처럼 만든 거잖아. 그치? 이거는 그거 없이 소비대차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려면 뭐를 얘기해야 돼? 요것도 말을 해줘야지. 공사대금 받을 게 있다라는 걸 말을 해줘야 그 준소비대차의 틀에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1,000만 원 받으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소비대차로 했더라도 그 실질이 준소비대차면 법원은 준소비대차처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는다. 법률상 주장은 법원의 임무이자 책무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주장을 펼쳤어도 뭐는 당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줘야 돼? 사실상의 주장을 해줘야 돼. 봐봐. 법원이 준소비대차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이 소비대차적인 것으로 이게 1,000만 원으로 빌려준 것을 하기로 한 거 말고 뭐가 주장돼야 되냐면 기존 공사대금권이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준소비대차 중에 이 준소비대차라는 결과가 나오는 이 전제의 요건이 하나가 말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말 안 하면 법원이 판단을 못 해줘. 즉 사실상의 주장은 본론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의 자료로 삼아서 가타부타 이 말이 그 부분에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1,000만 원 받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즉 인정을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왜? 법원이 1,000만 원을 줘라라고 원고가 삼은 피고한테 1,000만 원을 줘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법률상 주장은 소비대차라고 얘기했건 뭐 준소비대차라고 얘기했건
법원은 그 당사자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나름대로 준소비대차라고 법원은 생각하는데 그럼 뭐가 하나가 이 사람이 뒷받침을 안 해오는 거야?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 요 아까 말한 상황에서는 공사도급 뭐 이런 거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이 관계까지를 제공해서 법원이 이거 인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이렇게 갱신했달까 하면서 소비대차처럼 만든 요게 합쳐져서 그래 준소비대차로 돈 줘라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인데 그러니까 법원은 준소비대차인데 이놈아가 소비대차로 생각했는지 기존에 공사대금 받을 걸 얘기를 끝끝내 안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끝끝내 안 하면 요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요 얘기 단계는 뭐야? 거기서 법률상 주장이 아니라 그 법률상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제 사실상의 주장의 그 측면을 얘기 안 하면 법원이 판단을 못해. 그것을 변론주의라고 해.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가 주장 책임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되고 주장하지 않으면 증명 책임의 용어와 비슷하게 그 사람한테 불이익하게 그런 주장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해줘. 그것을 바탕으로 네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 네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려면 그것을 전제하는 얘기.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것 등을 차분히 제공해서 법원이 OX에서 이런 게 맞으니까 그것의 총화로서 너한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줌에 있어서 거기서 실패하는 거야. 그게 민사소송 변론주의가 됐던 거야. 변론주의라는 것은 그 용어에서 그닥 이미지는 잘 안 떠오르는 용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제출주의 뭐 이런 정도로 바꿔서 이해해. 제출을 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단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이 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자백되면 불요증 사실이 되는 거야. 소송법 288조에 하나 조문이 증거법의 첫 조문이 있어.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부인이 되면 어디 단계로 가? 이렇게 증거조사로 가야 돼. 증거조사. 그러니까 이 행축은 시간적 흐름이고 이 종축은 내용적인 흐름이야. 내용적인 흐름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증거조사로 가.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가 되는 거야. 이제 증거조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한 마디로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채 시간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예. 다시 보면 오늘 것만 간단하게 보면 판결이란 재판이란 건 뭐냐? 재판은 뭐야? 억울하다라는 사람이 원고로 나와서 자기가 소비대체면 소비대체로 1,000만 원을 빚었는데 그 소비대체에 대해서 민법에서 보면 민법 598조 등에 보면 소비대차에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으로 변제기가 지나서 반환받는 거가 기본적인 소비대차인데 이것을 이런 권리, 채권, 반환 청구권, 채권이라는 소비대차에서 금전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 채권을 법원이 판단해서 그래 너 원고 너한테 그 권리가 있다. 뒤집어 본다면 피고 너한테 그 의무가 있다라는 권리 의무는 우리가 법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만든 거야. 만든 용어 내지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 물체처럼 만들어보고 연필, 네가 갖고 있으니까 연필, 뭐 이런 게 보면서 네 영역이다, 네 거다, 뭐 이런 판단을 이 관념적인 거는 어떻게 해? 채권이 그런 반환 청구권이 너한테 있다를 판단을 해주려면 판사가 그 뭐 투명인간처럼 투명 투시적처럼 채권이라는 물체를 볼 수 있나? 어떤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을 확정해서 여기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런 메커니즘이야. 여러분이 민법에서 소비대차에 민법 598조 보면 소비대차 계약은 뭐냐면 결국은 나중에 동질, 동종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와 차주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간에 약정을 해.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요건이라고 본 그런 소비대차 약정을 하면 민법 598조를 적용을 해서 그 효과로서 여러분이 민법 보면 맨날 요건 효과 배우잖아. 그 효과로서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야. 변제기가 지나면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오늘은 지금 채권 얘기만 했는데 약간 물건 생각해봐. 어떤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면서 여러분이 물건법 배우는 점유취득시효 같은 거.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 그럼 그 소유권은 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이 볼펜은, 이 전화기는 등등은 보고서 볼 수 있지만 소유권이라는 건 관념적으로 만든 건데 어떻게 너한테 있다라고 판사가 판단해. 그러니까 뭐야? 20년간 평원 공연 이것 중에 일부는 추정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사실을 확정을 해서 민법 245조가의 점유취득 요건에 따른 효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는 소유권의 취득, 그 물건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 이런 것을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그림을 3단 문법이 여러분이 논리 추론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요걸 하는 거야. 이런 사실을 주장해서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을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권리로 치면 권리는 그 집이야. 이 사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소송법에서는 요건사실이라고 하는데 요건사실이 기둥이야. 기둥 3개면 3개, 4개면 4개, 5개면 5개가 올라가서 집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채권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물건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채권 물건이라는 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둥 4개가 있어야 돼. 그 기둥 4개가 요건사실이야.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 집이 만들어진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이해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요 3단 문법을 잘 이해해야 돼. 판결의 재판의 구조는 사실을 소전제로 해서 요건이 사실이 확정되면 대전제로 법규를 해. 여러분이 맨날 그러니까 실체법 배우는 게 뭐야?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 준다. 그거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요건을 주장해서 효과를 부여받는 게 권리. 물건 채권이 권리가 효과로서 나타나는 그 과정을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규에서 어떤 요건하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대부분의 법규, 모든 법규가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민법, 상법 보면 무슨 요건하에 무슨 효과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요건이 충족됐어. 사실로서 주장이 됐어. 그랬을 때 이게 충족됐어. 그러면 이 효과가 이 권리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원고 너에게 그 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 너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 너한테 그런 반환증후권 채권이 없다. 너한테 그런 물건이 소유권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재판의 구조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질문. 오늘 수업.